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몸이 좋지 않아. 너희를 키우려고 젊은 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그러니 생활비 좀 줬으면 한다. 많이는 안 바래. 각자 100만 원씩만. 아들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요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병원이 안 돼서 힘든데 여유가 없어요. 어이없는 소리 말고 가세요. 저 이번에 이혼 준비 중이라 재산분 할에 양육비까지 나가요. 큰 돈 어떻게 드려요? 힘드시면 경비 일이라도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건 장남이 해야죠. 뭐야? 연세대 의대 등록금에 얼마나 썼는지 아냐? 너는 머리 나빠서 과외비에 학원비까지 더 많이 들었어? 양심 있으면 10만 원이라도 내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작심한 아버지가 아들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얼굴 보기 힘든 아들들을 소집시키고 용돈을 요구하지만 아들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아들들은 어쩌다가 아버지를 기생충 취급하게 된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훈우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손재주 하나로 살아왔지만 가슴 속엔 늘 채워지지 않는 한이 있었어요. 바로 배우지 못한 서름이었죠. 어릴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매일 소를 몰고 밭으로 일을 나가면서 중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중학교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학교 갔다 와서 일도 더 열심히 할게요. 생활에 지장 없게 할 테니까요. 간절히 부탁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꿈을 접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한때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을 많이 썼어요. 그게 화근이 되어 빚을 지셨고 결국 전답을 모두 잃었죠. 어머니는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우리를 먹여 살리셨지만 저는 아버지를 원망할 틈도 없이 하루하루 피곤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배움에 대한 갈망은 버릴 수 없었어요. 옆집 고등학생이 버린 자습서를 몰래 주워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공부했죠. 시간이 갈수록 그 갈망은 더 커졌고 17살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서울로 떠나기로 한 거예요. 가난한 삶이 쉬웠고 공장에서 돈을 벌어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서울로 가기 전날 동생들에게 슬쩍 제 계획을 말했어요. 형, 꼭 서울에 가야 해. 우리랑 같이 살자. 형 없으면 잠도 안 와. 동생들이 울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제 다 컸으니 형 타령 그만해. 내가 열심히 돈 벌어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너희 학비도 대줄게.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두려움과 희망을 안고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서울에 도착해서는 작은 월세방을 얻고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공장 일, 구두 닦기, 공사판 마기까지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었죠. 틈틈이 공부도 했지만 중학교도 못 마친 저에게 성공은 쉽지 않았어요. 결국 학업의 꿈은 접었지만 장사에 뛰어들어 돈을 모았어요.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나니 동생들을 챙길 수 있었고 부모님의 빚도 갚았어요. 하지만 그때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도 지병으로 얼마 안 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홀로 남아 셋째 동생까지 대학에 보내고 나서야 한숨 돌렸죠. 그러던 중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가난 속에서도 당당한 그녀에게 끌렸고 저는 청혼했어요. 그녀도 제 진심을 받아줬죠. 처가에서는 처음엔 배움 없는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제가 자수성가한 걸 알게 되자 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새 가정을 꾸렸어요. 비록 학문의 길은 걷지 못했지만 손재주와 끈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며 제 삶을 읽어낸 거죠. 서울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나서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내조에 희써줬어요. 그 사이 우리는 두 아들을 낳았죠.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아기가 엄마를 닮아 머리가 좋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많이 배우게 해야겠다고 말이죠. 당시 우리는 서울 외곽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좀 더 번화한 동네에 있었는데 제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사업이 휘청였어요. 빚을 갚으려 했었지만 결국 회사를 넘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그때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있었어요. 총명한 아들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 강남으로 이사했죠. 그곳은 대학 교수, 기업 총수 같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게 그 위세에 압도됐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장사를 했죠.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고 트럭은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어느 비 오는 날 하교하던 큰아들 은성이를 봤어요. 우산도 없이 걸어가길래 급히 불렀죠. 은성아, 비도 오는데 우산도 안 가져갔냐? 얼른 와. 아빠가 학원까지 데려다 줄게. 은성이는 저를 보곤 당황하더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혼자 어떻게 가겠어? 얼른 타. 아빠가 태워다 줄게. 학원 멀지 않잖아. 그때 은성이 친구로 보이는 두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저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은성아, 네 아버지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성이랑 같은 반 친구예요. 저는 반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친구들을 여기서 다 만나네. 너희도 학원 가는 길이냐? 아저씨가 데려다 줄까? 네, 그러면 감사하죠. 그렇게 저는 아들과 친구들을 트럭에 태웠어요. 가는 길에 물었죠. 우리 아들이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해. 학교 생활은 잘하고. 친구들은 밝게 대답했어요. 은성이 공부 열심히 해요. 특히 수학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답게 예의도 바르고 말솜씨도 좋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친구들 부모는 대학 교수나 고위직인가 보군. 얘들도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어. 우리 은성이도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되어야지. 그날 저녁 학원에서 돌아온 은성이는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문을 쾅 닫고 들어오더니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꼭 그렇게 저를 망신줘야 속이 시원하세요? 이 동네에서 트럭 몰고 다니는 사람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다른 애들 아버지들은 고급 세단에 운전기사까지 있는데 아버지는 이 낡은 트럭이나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쓰라렸어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스리며 대꾸했죠. 알지.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네 아빠가 이 트럭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나 있냐? 그런 아빠한테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부끄럽다고 하다니 그게 지금 할 말이냐? 은성이는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트럭 타고 다니는 게 제 잘못인가요? 그럼 아버지도 다른 애들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동생도 아버지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아세요?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터졌어요. 이 자식이! 저도 모르게 은성이를 밀쳤죠. 은성이는 분이 잔뜩 쌓인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고 잠가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서름을 딛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트럭이라도 이 손재주로라도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자식 좀 챙겨보라는 말만 남기고 답답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왔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은성이가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거려. 동네가 워낙 수준 높다 보니 아이들 마음도 이해는 갔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근식이네 아버지처럼 어엿한 직장도 없고 재산을 다 날렸을까? 아버지를 원망했었죠. 그래서 절대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자식에게 실망을 주니 저와 아버지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서글펐어요. 그래도 아버지로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트럭을 몰며 장사했고 아내도 식당 일과 부업으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 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 노력을 몰라줬어요. 어느 날 은성이가 아내에게 불평했어요. 엄마, 제발 부업 좀 그만해요. 집이 어지럽고 더러워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아내가 차분히 달랬죠. 엄마도 대학 나왔지만 사무직은 쉽게 구해지지 않더구나. 이번에 식당에서 다리를 다쳐서 못 나가니 이거라도 해야 반찬값이라도 벌지. 그러자 은성이가 더 따졌어요. 그럼 엄마는 왜 아버지랑 결혼했어요? 더 좋은 남자 만나셨으면 고생 안 하고 행복했을 텐데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아내가 아이들이 어리니까 나중에 알 거야라며
저를 말렸어요. 이기적이긴 했지만 다행히 두 아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첫째는 의대, 둘째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죠.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야, 강남으로 가더니 기어이 성공했구나. 이제 효도 받겠다.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성적보다 정서적인 가정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저는 배움에 대한 한이 깊어서 공부만 강조한 게 큰 실수였어요. 아들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니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더 허리띠를 졸라냈어요. 그래도 졸업하면 뭔가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의대 나온 첫째가 병원에서 힘든 일을 겪었는지 씩씩대며 들어와 가온을 던지며 말했어요. 개업해야겠어요. 전문의까지 땄는데 난 비 맞추며 쥐꼬리 월급 받을 순 없어요. 동기들은 다 개업해서 돈 잘 번다고요.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죠?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가진 돈으론 턱없었지만 전세금을 빼서 아들에게 줬어요. 결국 저와 아내는 경기도 변두리 월세방으로 옮겼죠. 그날 밤 좁은 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내가 물었지만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커가며 부모의 희생을 알아줄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트럭을 타고 강남을 누비던 시절 저는 가족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트럭을 부끄러워했고 이제는 저희가 쥐어준 돈으로 자기 길을 가버렸죠.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를 원망하던 제가 떠올랐어요. 내가 아버지와 다를 게 뭐지?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장사는 점점 무리가 됐어요. 한번 엎어진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벌었고 아내도 오래 서 있기 힘들어졌어요. 이제 우리 부부가 벌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었어요. 전세금에서 조금 남은 돈은 일찍 결혼한 둘째 아들 집을 마련하는 데 썼고 결국 남은 재산을 다 털렸어요. 친구들은 아들들이 성공했으니 효도받겠네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 와중에 아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귀하게 자란 아내를 고생만 시킨 제가 너무 미안했죠.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며 입원을 거부했지만 저는 첫째 아들을 설득해 큰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여러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내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려. 의사인 첫째가 CT 사진을 보며 저를 질책했어요. 이 정도면 가망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잘 좀 보살펴 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하셨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못난 저를 만나 고생만 하다 떠나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눈물만 흘렸죠. 아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꼭 안아줬어요. 아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저를 다독였죠. 하지만 첫째는 휙 나가버렸고 2달도 안 돼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한순간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첫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결혼식을 올렸더군요. 처형한테서 뒤늦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아들들을 잘못 키웠다는 거려. 아이들은 제멋대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고 시간이 지나 각자 부모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손자들 얼굴을 제대로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결혼식도 모르게 치운 녀석들이 날 찾아오겠어. 명절이면 바쁘다며 얼굴도 안 비추었고 손주 좀 보겠다고 해도 애들 엄마가 불편해요라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얼마나 꺼리는지 아는데 저는 강요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저를 보는 것조차 못마땅했어요. 아들들도 부모를 챙길 생각이 없으니 며느리가 챙길 리 없었죠. 그래도 어릴 적 아들들 모습이 생생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첫째 집을 찾아갔죠. 처형이 알려준 주소로 힘겹게 도착해 배를 눌렀어요. 며느리가 주저하며 나왔는데 얼굴에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아버님, 말씀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그이도 없는데요. 이따 오지 않겠냐?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다. 손자와 손녀는 유치원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땐 걸음마 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었죠. 동생이 시골에서 보내준 곶감을 줬더니 아이들은 처음엔 망설이다 맛있었는지 좋아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못마땅한 듯 곶감을 빼앗더군요. 남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지? 백화점에서 좋은 거 사줄 땐 쳐다도 안 보더니 이런 걸 먹다니. 저는 설명했어요. 곶감은 괜찮아. 몸에 나쁜 거 안 넣고 잘 익은 감을 말린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어요. 됐어요. 이런 거 먹으면 입맛만 버려요. 아이들은 제가 주는 것만 먹어요. 아버님도 계시는 동안 알아두세요.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멀뚱히 있다가 피곤함에 구벅구벅 졸았어요. 정신 차리니 밤 11시.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아들이 퇴근한 모양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반갑지 않은 눈치였어요.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기왕 오셨으니 내일 일찍 가시려면 얼른 주무세요. 아침에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있으려니 쓸쓸했어요. 억지로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에 몰래 나왔죠. 그렇게 떠났는데도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서러움을 삼키며 둘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날 여러 번 헤매다 저녁 무렵 도착했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답이 없었어요.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했죠. 모르셨어요? 그 녀석 미국으로 이민 간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집에 계셨으면 헛걸음 안 하셨을 텐데 정말 부담스럽게 하시네요. 아내 장례식 때만 해도 그런 말 없었는데 말없이 떠났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죠. 8평 남짓한 좁은 집은 텅 비어 황량했어요. 혼자라는 게 무서웠지만 가족을 위해 강해야 한다며 늘 눈물을 참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참담함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꿈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당신, 내가 없다고 그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 어떡해요? 당신 생각에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어요.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당신만 있으면 됐는데 왜 먼저 떠난 거야? 나도 데려가줘. 자식들 봤지? 잘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다 헛된 기대였어. 아내가 단호히 말했어요. 약한 소리 마요. 내가 지켜줄 테니 내 말 잘 듣고 꼭 기억해요. 그러더니 숫자 6개가 적힌 종이를 보여줬어요. 깨어난 뒤에도 그 숫자가 선명했어요. 혹시나 해서 종이에 적고 편의점으로 갔죠. 복권 한 장만 주세요. 1,000원밖에 없거든요. 아내가 준 번호로 복권을 샀고 그 일주일은 길고 지루했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발표 날 놀랍게도 1등에 당첨됐더군요. 복권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내의 뜻밖의 선물에 감사했죠. 서울로 가 당첨금을 받았는데 세금 떼고도 15억이 들어왔어요. 은행 직원들이 지점장까지 나와 허름한 차림의 저를 극진히 대했어요. 황혼에 찾아온 행운. 1,000원을 아끼던 제가 갑자기 큰돈을 쥐니 어깨가 으쓱했어요. 고민 끝에 집값 오르기 전에 서울의 낡은 빌라와 땅을 샀죠. 한 곳은 제가 거주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아내 덕에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서울로 올라와 낡은 빌라와 땅을 샀다는 소식이 퍼졌지만 허름한 곳에 산다는 이유로 자식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간간히 연락해봤지만 바빠요. 부담스럽네요. 같은 차가운 말만 돌아왔죠. 결국 저는 자식들에게 발길을 끊었어요. 피부치 사이에도 인연이 끊길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재개발로 보상금을 받아 자산이 100억 원대까지 불어났어요. 복권에 이어 투자로 돈을 더 키우니 노후 걱정은 사라졌죠. 멋진 집을 사고 비차를 타며 취미 생활을 즐겼어요. 돈이 생기니 친구들도 늘었고 젊은 여자들이 오빠라며 다가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화려함 속에서도 아내가 그리웠어요. 단칸방에서 보너스 받아 돼지고기를 구워 먹던 시절, 6살, 4살 아들들의 재롱을 보며 웃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돈이 많아도 그때만큼은 채울 수 없었죠. 문득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졌어요. 미워서 안 보겠다고 다짐했지만 핏줄에 대한 미련이 남았어요. 환영받으려면 돈과 재산을 들이미면 되겠지만 저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큰아들 집을 찾았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황당한 표정이었죠. 당신 지금 어디야? 아버님이 또 오셨어. 빨리 와서 해결해. 진짜 가지가지 한다니까. 저는 둘째에게 전화했어요. 둘째야, 미국에서 돌아왔다며? 지금 형 집으로 와. 할 말 있으니까 안 오면 후회할 줄 알아. 며느리는 제 당당함에 뭔가 이상하다며 위아래를 훑어봤지만 저는 태연했어요. 아들들이 마지못해 모였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몸이 좋지 않아. 너희를 키우려고 젊은 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그러니 생활비 좀 줬으면 한다. 많이는 안 바래. 각자 100만 원씩만. 사실 100만 원씩 주면 30억 넘는 건물을 증여하고 죽으면 전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들들 반응은 싸늘했어요. 첫째가 먼저 나섰죠. 요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병원이 안 돼서 힘든데 여유가 없어요. 어이없는 소리 말고 가세요. 둘째도 가세했어요. 저 이번에 이혼 준비 중이라 제 3분 아래 양육비까지 나가요. 큰 돈 어떻게 드려요? 힘드시면 경비 일이라도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건 장남이 해야죠. 그러자 첫째가 발끈했어요. 뭐야? 연세대 의대 등록금에 얼마나 썼는지 아냐? 너는 머리 나빠서 과외비에 학원비까지 더 많이 들었어? 양심 있으면 10만 원이라도 내라. 둘째도 지지 않았어요. 위대간 네가 성공한 거지? 내가 뭐 했냐고! 두 형제는 서로 싸우며 저를 헐뜯기 바빴어요.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죠. 그들은 각자 사정만 늘어놓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후회가 밀려왔어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차라리 자식 교육에 돈 쓰지 말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 걸. 아들들에게 더는 희망도 기대도 걸지 않기로 했어요. 미련조차 사치였죠. 이제 저는 제 행복을 찾으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저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았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이었는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성격이 밝아 참 기특했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두운 구석이 없었죠.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밥을 챙겨줬고 저도 함께하며 문제집과 간식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써줬어요. 할아버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서 꼭 은혜 갚을게요. 감동이었죠. 젊은 시절 고생하며 키운 아들들에겐 외면당했지만 이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저는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공부를 잘하지만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려던 여학생에겐 4년 등록금을 약속했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하자 인성도 착하니 훌륭한 사람이 되렴. 나한테 갚지 말고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나눠줘. 라고 했죠. 겨울이면 보일러를 고쳐주고 반찬도 나눴어요. 친구들은 돈 다 털리겠다며 걱정했지만 나이 들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겨 괜찮았어요. 그러던 중 제 소식이 퍼지며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선행이 퍼지면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말에 승낙했죠. 기사가 나가자 끊겼던 연락들이 쏟아졌어요. 얼떨떨했지만 제 이야기에 감동받아 월급을 모아 이웃을 돕거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대학생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눔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실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바로 아들들이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늘 날카롭던 목소리가 아니라 생전 처음으로 다정하게 저를 불렀죠. 아버지, 왜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지금 어디세요? 그동안 서운하셨죠? 곧 생신이기도 하고 칠순이라 챙겨드리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희 내 나이도 모르냐? 칠순 지간 지가 언젠데. 엄마랑 헷갈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일 없으니 끊자. 전화를 끊었는데 곧장 첫째가 다시 걸어왔어요. 아버지, 동생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생신이잖아요. 저희가 잘못 챙겼으니 이번엔 근사한 곳 예약할게요. 기분 푸시고 손주들도 보세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의아해하며 알아보니 인터뷰 기사로 제가 수십억대 상가 주인이라는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아들들이 돈을 노리고 다가온 거죠. 괘씸하면서도 허탈했어요. 내가 가진 걸 알아야 아버지로 인정받는 건가. 그래도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들도 예전과 달리 살갑게 굴더군요. 얘들아, 할아버지께 큰절 올려. 생신 축하드려요. 영준아, 너도 절해. 엄마가 알려줬잖아. 아이들을 앞세워 잘 보이려 했어요. 아들들도 술을 올리며 비위를 맞췄죠. 저는 속내를 숨기고 말했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네 엄마 덕에 큰 돈을 만졌지. 근데 살아보니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더라. 서로 아끼며 사는 게 행복이야. 당연하죠.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겠어요? 저도 반성했어요. 아버지께 무심했나 봐요. 맞아요. 오랜만에 형이랑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 정이 느껴져서 좋아요. 달콤한 말로 다가왔지만 저는 담담히 이어갔어요. 다행이구나. 돈이 많아도 정이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들더라. 그래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야. 의미 있게 쓰고 빈손으로 떠나려 해. 너희도 동의하겠지? 내 운으로 이룬 재산이니 너희도 이해할 거라 믿는다. 앞으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아버지, 갑자기 그런 생각을 상의도 없이.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말이 없었죠. 호들갑 떨던 모습은 사라졌어요. 사실 저는 자식들에게 전혀 주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부모 마음이니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에 실망했어요. 돈 없으면 관심도 없던 아들들이 이제 와서야 가족 운운하는 모습이 씁쓸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돈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 대학 등록금, 병원 개원할 때 내가 안 도와준 게 있냐? 엄마 돈까지 받아간 것도 다 아는데 엄마 떠난 후 그 빚 갚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부모를 생각했다면 이러진 않았을 거다. 이제 자식 키우니 알겠지? 내리사랑도 돌아오는 게 없으면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걸. 첫째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원망스러워요. 저 이름만 의사지. 병원 적자 난 지 오래예요. 제 사정하시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둘째도 유학비 때문에 힘들대요. 못난 자식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돈이 생겼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대부분 돈 빌려달라는 부탁이었죠. 정중히 거절하면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아들들은 달랐어요. 계속 전화하고 안 받으면 문자까지 보냈죠. 결국엔 돈 얘기였어요. 형편이 어렵다며 도움을 청했지만 밖에서 천사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도 자식들에겐 돈줄로만 보이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이런 고민을 교회 장로님께 털어놨더니 공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한때 돈 좀 만졌지. 강남 여의도 땅으로 돈방석에 앉았는데 자식들이 효자였어. 여행 가면 선물 사오고 아프면 며느리들이 간호했지. 고마워서 다 줬는데 그 뒤로 연락 끊더라. 생일 전화도 힘들어졌어. 사람 본성이 그렇더라고. 자식들에게 미리 다 주지 마. 자존심 지키려면 주머니 따로 챙겨야 해. 틀린 말 하나 없었어요. 피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요즘은 건물 관리하며 교회에 나가요. 후원했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된 걸 보니 감회가 새롭죠.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정성스런 편지를 써줘요.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식 복이 없어도 인복까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대줬던 여학생은 사회인이 되어 첫 월급으로 내일을 선물했어요.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는 말에 아들에게도 못 받은 따뜻함을 느꼈죠. 부모 도움 없이도 꿋꿋이 사는 아이들을 보며 많은 걸 배웠어요. 아내도 제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좋아할 거예요. 요즘 아내 생각이 자주 나요. 이런 여유를 함께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들은 어머니가 아시면 슬퍼할 거예요라며 저를 돕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내라면 오히려 아이들을 질책하고 저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아들들을 외면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